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음, 코로나가 이제 좀 저는 단계가 좀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쉽게 풀리지 않아서 또 3주간 연장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 학기에는 과연 우리가 몇 번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조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음, 오늘의 어, 변함없이 오늘도 이제 빠짐없이 하는 질문들이 있죠. 그래도 강의에 한 번씩은 꼭 빠짐없이 하는 질문, 좋은 질문. 어, 오늘은 이런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음, 자, 오늘의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참고로 먼저 말하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시선과는 조금 다른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남들을 너무 의식해서 자기가 껍데기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돌아볼 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자괴감이 드는 모습이 있었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굉장히 뿌듯했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내가 뭐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걸 주웠을 때, 근데 그걸 누가 발견하고 그걸 칭찬했을 때 그렇게 느꼈던 뿌듯함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대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체육을 잘해서 와 너는 정말 운동신경이 탁월하구나 뭐 그렇게 말했다던가 아니면 너는 정말 의리가 있다. 아니면 너는 정말 뭐가 있어. 너무 잘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좀 뿌듯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걸 들었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라고 들었을 때 정말 상처가 되거나 나는 막상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들었을 때 어떤 좌절감,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종합해 보면 자신이 진짜 어떻게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어떻게 순간순간 행동을 해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왔고 지금의 내가 있는지를 보는데 굉장히 자신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항상 어렸을 때는 리더가 되기를 좀 원했어요. 리더가 되기를 원해서 어렸을 때에 읽은 책에는 책부터 읽었죠.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책부터 읽은 책에는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굉장히 잘 하고 또 그걸 잘해서 남들에게 그걸 공유하고 퍼주고 그걸 팔로우십을 가지고 또 따라오게 만들고 길을 개척하고 희생하고 이런 덕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리더로 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리더가 앞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그런 리더이기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때 마지막 1%의 힘을 짜내서 모두를 밀어주는 그런 좀 리더의 역할을 해왔고 또 다른 칭찬보다는 참 너는 리더십이 있구나. 너는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구나. 많이 도와주는구나. 의리가 있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굉장히 좀 많이 행복했고 좀 그렇게 사람들이 봐주길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좀 적극적인 면도 있었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거나 좀 피했던 거를 좀 손을 들면서 자신 있게 발표하기도 했고 주로 나선다는 느낌보다 모두가 하기 꺼려하는 걸 제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도 또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모임도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제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했던 모습 중에는 사실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 성격이 불같구나. 너 성격 진짜 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참 동안 많이 상처를 받은 적도 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은 그렇진 않은데 워낙 마음이 급박하기도 하고, 또 남들이 그걸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그걸 못했다고 생각될 때 내가 화를 되게 많이 냈어요. 그 화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항상 답을 찾으려고 했고, 못했던 이유, 안 됐던 이유들을 항상 다른 사람 들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매번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실패를 내 것으로 승화하지 못했어요.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이제 발견이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의 한 가지의 발견인데, 나는 남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걸 실패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양분으로 쓰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가 싫었고, 또 그런 실패가 싫었기 때문에 화가 났고, 또 그 탓을 남의 탓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싫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됐어요. 남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까칠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라고 어 좀 보여지는 게 엄청 싫었던 것 같아요. '급한 사람이다.' 이런 거. 그러면서 뭔가 되게 텐션을 길게 가지고 여유롭게 생각하려고도 했고, 또 어떤 문제에서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는 꼭 남의 탓보다는 결국에는 내 안에서 있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나의 문제를 파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깐 답은 나한테 있더라고. 실패했던 이유도 나한테 있고, 또한 그걸 자양분으로 사용하지 못한 내 실수가 또 있던 거야. 그게 내가 어리석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운명에 따라서 내 손을 놓쳐가거나,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그냥 내 안의 내 나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나한테서의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이제는 나를 바라봐 주는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여유롭구나. 그리고 남의 탓을 일단 하지 않으니까 그냥 책임감이 강하구나. 그리고 한 번 했던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의 있는 답을 찾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한 번 있었던 실패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나를 바꿔갔다기보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들한테서 봐줬으면 하는 자기 모습, 그리고 불렸으면 하는 자기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판단과 순간순간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선택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반드시 확신을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없으니, 저는 이런 어떤 제가 느낀 거라든지 아니면 책에 있던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사실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선에서에 있는 인생 선배가 얘기를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저는 라떼도 맛있는 라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꼰대 반열에 합류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끔은 꼰대가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라떼는 대부분 어떤 라떼냐면 대부분 자신들이 실패한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서 정말 라떼를 맛없게 만들다가 이제
그걸 달달하고 굉장히 맛있게 라떼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라떼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던 것도 정말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솔직하게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난 이거 실패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도 찾아가는 중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시도해 볼 만하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라떼는 언제나 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오답노트를 적고 있죠.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실패에 대한 오답노트, 삶에 있어서 자기의 판단에 있어서 좀 실수했던 노트,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삶에 있어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는 다시 수업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29번까지 했었죠. 전 시간에는. 맞나요? 잠시만요. 한번 봅시다. 그러네요. 아니, 25번까지 했죠? 그러면 오늘은 26번. 26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26번 페이지는, 잠시만요. 287페이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 항공 운임을 산정할 때 마일리지 시스템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좀 아쉽긴 한데, 물론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도 비행기를 다 타보죠. 타보고 또 여행을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고향이 부산이 아닌 친구들도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나이가 이제 뭐 그렇죠.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뭐 대학을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미 뭐 비행기 마일리지 시스템, 그리고 전공하시는 학생들도 마일리지 시스템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말하는 마일리지 시스템은 비행기를 타게 됐을 때 횟수로나 아니면 거리던가 아니면 발권과 거리 간의 거리, 그리고 뭐 예상했던 거리만큼의 더 거리가 갔을 때에 있던 어떤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이유는 충성 고객을 이탈 방지를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충성 고객의 어떤 멤버십이나 아니면 로열티를 강화하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항공사는 정말 많죠. 항공사는 정말 많은데 그 항공사가 사실 가장 경쟁력을 가지는 게 뭐냐면, 비행기표는 흔히 말해서 싼 비행기가, 요금 운임이 저렴한 비행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셔틀처럼 매일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한 번 갈 때, 외국 갈 때나 몇십만 원 차이가 난다면 기왕이면 싼 비행기로 가게 되겠죠. 저렴한 티켓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이 되다 보니 각 항공사에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객의 멤버십마다 뭐 일반급이 있고 이코노미가 있죠. 비즈니스가 있고 아니 퍼스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하고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을 하다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 커피 쿠폰처럼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면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 마일리지로 현금처럼 쇼핑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발권에서 있던 어떤 한 번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를 이제 자신의 어떤 좌석을 뭐 이코노미면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면 퍼스트 클래스로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 시스템이 각 항공사마다 멤버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고객 이탈 방지나 회원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있죠. 그 마일리지 시스템의 3대 요소가 아닌 거를 찾는 거예요. 마일리지 시스템의 3대 요소는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최대 허용 거리 1번 맞습니다. 그리고 발권 구간 거리. 발권 구간 거리는 이제 발권한 곳과 이제 구간이 있거든요. 아시아, 뭐 미주, 아니면 유럽 이런 구간 거리에마다의 어떤 거리예요. 얼마나 끊었는지에 대한 발권했을 때에 대한 거리. 예를 들어서 뭐 3,000km, 뭐 2,000km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말했던 최대 허용 거리는 이 마일리지 시스템이 멀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가 가게 됐을 때 그걸 얼마만큼의 마일리지를 허용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간다. 아프리카에 가는데 아프리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이제 거기에 한번 더 적립해 주는 건 좀 그러니까 뭐 여기 우리 서울에서 인천이죠. 인천에서 뭐 프랑스까지만 프랑스를 경유해서 들어가니까 프랑스까지만 뭐 인정해 준다든지 뭐 그게 바로 최대 허용 거리고요. 그리고 초과 거리 할증. 예를 들어서 어, 마일리지를 뭐 사용하게 됐을 때나 아니면 적립하게 됐을 때 어떤 거리는 아까 전에 아프리카를 가는 것처럼 초과했던 어떤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가게 됐을 때 조금 더 뭐 마일리지를 쌓아준다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이 정도까지만 제한을 두고 나머지 거리를 더 이제 포인트로 쓴다면 뭐 할증이 붙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초과 거리 할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비항공 운송 구간입니다. 이제 비항공 운송 구간은 뭐냐면 항공으로 운송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 자신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뭐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갔다. 나리타 공항에서 저기 어디죠? 뭐 그 항공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거기서 오사카까지 가버린 거예요. 오사카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비항공 거리잖아요. 열차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비항공 거리 구간의 운송 구간까지 이제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여기에서는 채워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답은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비항공 운송 구간입니다. 예, 이건 항공 운송이 아닌 구간에는 여기 마일리지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프론트 오피스 종사원이 VIP나 단체 고객, 그리고 당일에 도착할 고객을 미리 배정하는 것은 이거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룸 예약이라고 만약 모르게 되면 룸 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룸 예약은 아닙니다. 룸 부킹 이게 보면 그 룸 블로킹이라고 하거든요. 룸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답은 1번입니다. 고객이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특정인이나 단체의 한 구역의 객실을 그냥 다 배정하는 거예요. 룸 블로킹을 제일 많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바로 컨벤션 행사입니다. 컨벤션 행사는 1년 전에 룸 예약이 아니라 룸 블로킹을 해버려요. 아예. 예, 그래서 단체 한 구역의 객실을 전체 배정하는 게 룸 블로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룸 점유율은 예를 들어서 전체 룸이 있으면 고객이 얼마나 이제 숙박을 하고 있나를 보는 률이에요. 그리고 룸 판매는 아시죠? 얼마나 셀링했냐, 400개 중에 몇 개의 객실을 팔았냐라고 보는 거고, 룸 예약은 말 그대로 블로킹은 아니고 이제 룸 예약을 통해서 언제 언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약 관계입니다. 어, 블로킹이랑 좀 달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28번. 항공기의 일반적인 탑승 순서로 오른 것은 항공기의 일반적인 탑승 순서로 오른 것은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약자순으로 배정을 하면 됩니다. 약자순이 여기서 어떨 걸까요? 환자가 제일 약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유아. 자, 길을 잘 잃어버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바로 노약자랑 유소와 동반 고객이겠죠. 다음에는 VIP 고객이고, 그 다음엔 1등석, 2등석 승객,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처음에 세 가지까지는 바로 2번이고요. 뒤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약자가 나타난 다음에는 정당하게 더 높은 돈의 이제 흔히 말하는 비용을 지불한 순으로 이제 등급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비행기를 더 많이 이용을 했거나 더 비싼 티켓을 샀거나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라서 이제 바로 유소와 동방 승객이 끝나고 나면 이제 VIP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 말하는 2번입니다. 자, 29번에 항공운송 상품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2번 운송 상품이랍니다. 항공 운송 상품 뭐죠? 바로 뭐 여객 상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객 외에 화물칸에 실어가는 어떤 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항공 운송 상품이라고 한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번 볼게요. 고속성의 발휘. 지금 자동차, 비행기 중에 가장 빠른 것은 비행기죠. 그쵸? 상하차 시간도 빠르고 보통은 배 같은 경우에는 세관 통과하는 거나 해상으로 갈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뭐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를 통해서 천천히 실어가고 선착장에서 또 어떤 세관 검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 가지 중에 빠른 것은 비행기로 고속성에 발휘는 항공운송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쾌적성의 향상. 그렇죠. 항공운송상품은 아무래도 한 번에 탈 때 뭐 보잉 747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칸이 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승객들을 태우고 이동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성의 확보가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정시 운항 유지. 그렇죠. 이 정시 운항 유지는 거의 뭐 사실 지연돼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지연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거의다가 정시 운항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상품은 시간 약속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공익성의 확보는 사실 기업이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공항은요. 이제 공항공사 그러니까 정부 쪽과 정부에 있는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건 공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뭐 등등 부산에어, 제주에어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요. 뭔가 부산이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고 다 있지만 이건 바로 그냥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일반 기업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성이라기보다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의 확보는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있지만 막상 항공운송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공익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익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운송 상품의 특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 공익성의 확보입니다, 여러분. 쉽죠, 그때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관광 사업의 발전 단계에서 발전 단계, 사업 주체, 관광계청의 연결이 맞는 것은 발전 단계는 어떤 발전으로 뭐 자연 발생적이 있고 아니면 매개 서비스업 발전이 있고 개발 조직적, 관광 쪽 아니면 공공사업 쪽, SOC 등등 뭐 여러 가지 발전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발전 단계를 누가 과연 주체로 해서 이끌어 가는지 그리고 그걸 막상 이용하는 건 그리고 수혜를 받는 건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연결이 잘 맞는 것은 어디인지 보는 겁니다. 먼저 자연 발생적 관광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화산이 팍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섬이 탁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그렇게 기업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특권 계층만 먼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굉장히 로컬적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되고요.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났던 것을 바로 모두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특정 기업이 발전을 시켜서 특권 계층이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개 서비스적 이번에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 기업하고 국가가 보통은 많이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이 매개 서비스적 관광 사업은 뭐냐면 물론 이미 어떤 예를 들어서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FTA 관련해서 관광, 무관세 또는 무비자 FTA를 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또 비행기에 뭐 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연결된 어떤 중간에 관광공사나 아니면 뭐 그런 중간 매개 업체를 통하거나 나라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됐을 때 이걸 제일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인 거예요. 이제 당연히 특권 계층은 제일 먼저 이용을 하겠죠. 대신에 사실 생각해 보면 매개 서비스적 사업이 연결만 하는 거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잖아요. 중간에 뭐 비행기 표도 많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어쨌든 매개 서비스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중간에 잘 꾸며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서민층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돈이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매개 서비스 자체가 연결만 한다 서비스다 보니까 수수료도 엄청 높고 인프라가 없는 관계로 모든 비용들이 다 고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 계층과 서민 일부만 이런 관광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개발 조직적 관광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조직적 관광 사업은 그런 게 있어요. 그 개발 조직적 사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한번 보게 되면 뭐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공원 사업이 있다. 관광 사업 중에서 특히 공원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 개발 조직적 관광 사업이 기업하고 국가하고 공공단체가 막 이 잔디를 막 만들고 공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개발 조직적으로 얘들이 이 세계에 있는 기관이 유동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수혜를 가장 빨리 입는 것이 바로 일반 국민입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적 관광 사업은 국민을 위한 관광 사업 발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적 관광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적 관광 사업은 기업, 국가, 공공단체가 개발 조직적처럼 주체가 사업 주체가 같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적 관광 사업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타는 라임 같은 거 있죠.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그런 것들을 관광화 시켰을 때 창조적이잖아요. 그죠? 이왕 있던 킥보드에 여러 가지 코스를 집어넣고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관광 투어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는 툴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그걸 이제 이용할 만한 그걸 개발하고 코스를 개발할 그런 어떤 주체가 필요하고 국가나 공공단체는 어떤 걸 하냐면 그 라임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복교를 만들어 주겠죠. 그쵸? 그리고 스테이션 그 라임을 세워놓고 또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들을 또 만들어 놓는 것 또한 창조적인 어떤 관광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의 수혜를 입는 게 바로 일반 국민 또는 일반 대중입니다. 여기서 연결이 맞는 것은 바로 창조적 관광 사업인 4번입니다.